미국 중서부 5개 주의 첨단 제조 공장들이 동시에 멈춰섰습니다. 포드, GM, 테슬라 그리고 수십 개의 협력업체까지 모든 생산 라인이 정지했습니다. 하루 만에 4,70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한 달 만에 그 숫자는 22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워싱턴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누구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첨단 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 중심에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단 한마디 항의도 한 줄 성명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짐을 쌌을 뿐이죠. 그런데 그 침묵이 미국 기술기업 시가총액 8천억 달러를 증발시켰고 백악관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말없이 미국을 제압했을까요? 그 답은 미국 산업 깊숙이 뿌리내린 한국 기술의 설계도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72시간 만에 초강대국을 굴복시킨 침묵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크 마틴슨입니다. 미국 산업정책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공정책 석사를 받았고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태어나 자랐죠. 제 일은 간단합니다. 미국 산업이 어디로 가는지 데이터로 분석하고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제가 쓴 보고서만 수백 건입니다. 제조업 공동화, 중국과의 무역전쟁, 팬데믹 이후 공급망 재편. 대부분 예측 가능한 패턴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면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는 대체로 맞았죠. 적어도 2025년 3월 17일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날 아침 제 책상 위에 빨간색 긴급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조지아주 제조업 긴급 상황 마이너스 즉시 현장 파견 요망.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숫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1127명. 지난 30일간 실직자 수였습니다. 단 하나의 공장 단지에서요. 30일 만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겁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루 평균 37명.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타거나 집게 오류겠죠.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공장 가동률 23%. 한 달 전엔 94%였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연관 산업 피해 추정 인원 4,700명.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15년 경력에서 이런 붕괴 속도는 처음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6시간 뒤 저는 애틀랜타행 비행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엔 상무부 선임 엔지니어 제임스 박사가 있었습니다. 60대 중반 공대 출신으로 제조업 현장을 40년간 분석한 베테랑이었죠. 파일 보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믿기지 않더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30일 만에 이런 붕괴는 데이터 오류일 겁니다. 제임스 박사가 창밖을 봤습니다. 현장 가서 확인하면 알겠죠. 공항 밖에서 주정부 관계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크 앤더슨 조지아주 경제개발국 부국장이었습니다. 마틴슨 연구원님, 박사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시겠습니까? 그러죠. 차로 40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문을 닫은 주유소, 비어있는 식당, 매물 표시가 붙은 상가들이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마크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공장 단지가 나타났습니다. 리비안 자동차 제조 단지라고 쓰인 간판이 있었지만 아래쪽 글자는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공장이 가동 중이라면 트럭들이 드나들고 교대 근무자들이 오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건 죽었습니다. 제임스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요.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크가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공장 내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 있었고 로봇 팔들이 이상한 각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공기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전기차 프레임입니다. 작업이 중단된 지 꽤 됐군요.
관리자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마크에게 물었습니다. 사무실에 한 명 남아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2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중년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염을 며칠 안 깎은 것 같았고 눈밑이 푸르스름했습니다. 브래드 존슨입니다. 이 공장의 생산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그가 일어나 악수했습니다. 제이크 마틴슨입니다. 연구소에서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가동이 중단됐습니까? 정확히는 9월 초입니다. 브래드가 달력을 봤습니다. 약 한 달 전이네요. 그 전까진 정상이었습니까? 그랬습니다. 가동률 94%, 일일 생산량 47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었죠. 그럼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브래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떠났습니다. 한국인이요? 네. 현대자동차에서 파견 나온 기술자들입니다. 83명이었죠.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83명이 떠났다고 1127명이 실직했단 말입니까? 브래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제임스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83명이 핵심 인력이라 해도 그들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브래드가 말을 잘랐습니다. 이 공장 전체가 한국식으로 돌아갑니다. 로봇 설정, 공정 배치, 품질 관리. 모든 게 그들 방식이죠. 그럼 매뉴얼을 보고 따라하면 되지 않습니까? 브래드가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매뉴얼입니다.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문법도 완벽했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모듈 조립 공정 1단계 셀 정렬 및 검수. 온도 23도 유지, 습도 45% 이하 셀 간격 0.35차 범위 내 배치. 이게 문제입니까? 다 적혀 있는데요. 적혀는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는 안 적혀 있죠.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3단계를 보십시오. 브래드가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냉각 프로세스입니다. 17도로 3분간 유지하라고 되어 있죠. 네. 왜 17도입니까? 왜 3분입니까? 브래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6도나 18도면 안 됩니까? 2분 30초나 3분 30초는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냥 17도 3분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우리는 시도해 봤습니다. 16도로 했더니 배터리 수명이 11% 줄었습니다. 18도로 했더니 충전 속도가 8% 느려졌죠. 3분 30초로 했더니 다음 공정에서 용접 불량률이 27% 올랐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받아 적었습니다. 1도 30초 차이가 10% 이상의 성능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 기술자들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떠났습니다. 브래드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왜 떠났습니까? 공항 사건 때문입니다. 마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공항 사건이요? 한국 기술자 한 명이 애틀랜타 공항에서 24시간 억류됐습니다. 비자 서류 문제였죠. 실수였습니다. 담당자가 만료된 비자 리스트에 그의 이름을 잘못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요. 다음 날 83명 전원이 짐을 쌌습니다. 48시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갔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 사람의 24시간 억류, 83명 철수, 1127명 실직. 숫자가 말이 안 됐습니다. 대체 인력은 구하지 않았습니까? 제임스 박사가 물었습니다. 구했습니다. 3번이나요. 브래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 엔지니어 팀이었습니다. 폭스바겐 출신 12명이었죠. 일주일 만에 포기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일본 팀이었습니다. 도요타 계열사에서 왔죠. 2주를 버텼습니다. 용접 불량률을 잡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제일 오래 버텼습니다. 2주요.
하지만 가동률이 23%를 못 넘었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가동률 23%면 적자입니다. 그럼 왜 문을 안 닫습니까? 브래드가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 없이는 이 공장이 못 돌아간다는 건 확실합니다. 제임스 박사가 일어났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봅시다. 직접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생산 라인으로 내려갔습니다. 브래드가 컴퓨터 앞에 섰습니다. 이게 로봇 제어 시스템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프로그래밍했죠.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보였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브래드가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배터리 셀 인식 알고리즘입니다. 한국산 셀의 고유 특성을 인식하도록 설계됐죠. 무게, 전압, 온도 반응 패턴을 0.001% 오차까지 감지합니다. 0.001%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검수한 셀만이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검수한 셀은요? 범위를 벗어납니다. 브래드가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빨간 에러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로봇이 작동을 거부하죠. 제임스 박사가 화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건 의도적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 기술자들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제임스 박사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자기들만 다룰 수 있게요.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의존이었습니다. 다른 공장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조지아에 공장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마크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리비안만이 아닙니다. 그가 리스트를 읽었습니다. 현대차 전기차 메타플랜트 마이너스 가동 중단. 한국기술자 127명 철수. 삼성전자 반도체 패키징 공장 마이너스 생산량 72% 감소. 한국 엔지니어 41명 감축. SK온 배터리 공장 마이너스 신규 투자 동결. 한국 본사 지시. 저는 숫자를 받아 적었습니다. 83명, 127명, 41명. 총 251명. 그런데 실직자는 4,700명이었습니다. 비율이 1대 19였습니다. 한국인 1명이 떠나면 미국인 19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건 조지아주만의 이야기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마크가 다른 파일을 펼쳤습니다. 전국 현황입니다.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텍사스, 오하이오, 미시간, 캘리포니아. 총 몇 곳입니까? 47개 공장입니다. 마크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집계 중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47개 공장, 평균 인력 251명, 1대 19 비율. 22만 명. 47개 공장에서 한국인들이 떠나면 22만 명의 미국인이 영향을 받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건 개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붕괴였죠. 저는 브래드에게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브래드가 창밖을 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답이 없습니다. 주지사는요? 직접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군요. 민간 기업 결정이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251명 철수, 4,700명 실직, 47개 공장 타격, 잠재적 22만 명 영향.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숫자 뒤에 뭐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답을 찾으러 가야 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서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조지아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쌓여 있었죠. 공장 도면, 생산 데이터, 인력 현황표. 그런데 한 가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독일 팀도 일본 팀도 미국 팀도 실패했을까요? 저는 브래드가 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만든 시스템 파일이었죠. 폴더를 열자 수백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BATTERYM OD ULEASSEMBLYV 3.7 코 WELDING PROCESSOPTIMIGATION 코 QUALITYCONTROLALGORITHMFINAL 코 파일명 끝에 코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코리어를 뜻하는 거였죠.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코드가 나타났습니다. 배터리 온도 보정 알고리즘 23.47도와 23.53도 0.06도 차이였습니다. 왜 이렇게 정밀할까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셀 밸런싱 최적화 루틴 CONSTBALANCTHRESHOLD 0.00087 CONSTADJUSTMENTFACTOR 1.00234 0.00087이라는 숫자 0.1%도 안 되는 오차였습니다.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주석이 한글로 되어 있었습니다. 17도 3분 냉각 프로토콜 EU 리튬이온 결정 구조 안정화 최적점 16도 결정화 속도 11% 감소 수명 저하 18도 열팽창 개수 초과 충전 효율 저하 3분 내부 외부 온도 평형점 도달 시간 드디어 이유를 찾았습니다. 17도 3분의 비밀이었죠. 그런데 이 설명은 매뉴얼에 없었습니다. 코드 안에만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파일을 열었습니다. 50개, 100개, 200개. 모든 파일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표면은 단순해 보이지만 내부는 0.001% 단위로 최적화되어 있었죠. 그리고 모든 파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온도 알고리즘이 압력 센서와 연결되고 압력 센서가 용접 속도와 연결되고 용접 속도가 냉각 시간과 연결되었습니다. 17개 레이어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죠. 하나를 바꾸면 16개가 반응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마틴슨 연구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제임스 박사입니다. 지금 뭐 하십니까? 한국 시스템 코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모든 변수가 소수점 5자리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0.00087 같은 숫자들이죠. 정상이 아닙니다. 일반 제조업에서 소수점 2자리면 충분합니다. 3자리도 과도하죠. 그런데 5자리라니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임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첫째, 성능 극대화입니다. 0.001% 차이가 누적되면 10% 이상 성능 차이가 납니다. 둘째,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둘째는요?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17개 레이어로 얽힌 코드. 한글 주석. 0.001% 단위 최적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생태계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제임스 박사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를 이해하는 건 만든 사람들 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독일 엔지니어 팀 책임자에게 전화했습니다. 한스 슈미트 폭스바겐에서 30년간 일한 베테랑이었죠. 한스, 조지아에서 한국 시스템을 분석하셨죠? 분석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쳐다만 봤죠. 왜 포기하셨습니까? 한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논리를 찾으려고 했죠. 그런데 논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용접 과정 하나를 봤습니다. 레이저 출력, 속도, 초점거리, 냉각 시간. 4가지 변수죠. 우리 방식이라면 각각 독립적으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어떻게요? 4가지가 하나의 방정식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출력을 바꾸면 속도가 자동으로 조정되고 속도가 바꾸면 초점거리가 변하고 초점거리가 변하면 냉각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방정식이 다른 12개 공정과 연결되어 있었죠.
그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를 고치면 12개가 깨졌습니다. 우리는 포기했습니다. 일본 팀 책임자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다케다 켄지, 도요타 출신이었죠. 다케다 씨, 2주 동안 뭘 하셨습니까? 용접 불량률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27%였죠. 너무 높았습니다. 해결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레이저 출력을 올리면 불량률은 내려갔지만 다음 공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터리 온도가 0.3도 올라가면서 충전 효율이 떨어졌죠. 그럼 온도를 낮추면 되지 않습니까? 냉각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생산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시간당 생산량이 47대에서 31대로 떨어졌죠. 적자였습니다. 딜레마네요. 그렇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모든 게 최적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를 바꾸면 전체 균형이 무너졌죠. 미국 팀은 어땠을까요? 저는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디트로이트 출신 엔지니어 5명이었습니다. 책임자는 마크 존슨이었죠. 2주 동안 가동률 23%를 달성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게 한계였습니다. 왜입니까? 마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우리가 만든 프로토콜입니다. 화면에 단순한 플로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단계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좋아 보이는데요. 표면만 그렇습니다. 실제로 돌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가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한국 시스템과 비교해 보십시오. 한국 시스템은 복잡한 네트워크였습니다. 수백 개의 노드가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우리 시스템은 선형입니다. 어에서 B로, B에서 C로 갑니다.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네트워크입니다. 어가 B, C, D, E 모두와 연결됩니다. 그게 뭐가 다릅니까? 효율이 다릅니다. 선형 시스템은 각 단계마다 손실이 생깁니다. 5% 손실이 10단계 거치면 40% 손실이 되죠. 하지만 네트워크 시스템은 서로 보완합니다. 어단계의 손실을 B, C, D가 메워줍니다. 총 손실이 2%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우리도 네트워크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마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도했습니다. 실패했죠. 네트워크를 설계하려면 모든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수천 개의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5년 동안 데이터를 모았다고 하더군요. 5년이요? 네. 우리한테는 5년이 없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특징 표면 단순, 내부 복잡, 모든 요소 연결, 0.001% 단위 최적화, 대체 불가능. 이건 기술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지배였죠. 한국은 시스템을 만들면서 열쇠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그 열쇠 없이는 아무도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한국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질문 하나를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왜 한국인 1명이 미국인 19명의 일자리를 책임질까요? 저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미국 내 외국 기업 현황을 검색했죠. 먼저 한국 기업부터 봤습니다. 현대자동차 조지아 메타플랜트. 투자액 55억 달러. 예상 고용 인원 8,100명. 한국 파견 인력 127명.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27명이 8,100명을 관리한다. 1대 64였습니다. 삼성전자 텍사스 반도체 공장. 투자액 17억 달러. 고용 인원 2,300명. 한국 엔지니어 38명. 1대 61이었습니다. SK 배터리 조지아 공장. 투자액 26억 달러. 고용 5,000명. 한국 기술자 73명. 1대 68. 숫자들이 비슷했습니다. 한국인 1명당 미국인 60명에서 70명 정도를 관리하는 구조였죠.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폭스바겐 테네시 공장. 독일 파견 인력 340명, 현지 고용 3,800명. 1대 11이었습니다. 도요타 켄터키 공장. 일본 파견 인력 520명, 현지 고용 8,000명. 1대 15였습니다.
BMW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 독일 파견 인력 280명, 현지 고용 3,200명. 1대 11. 한국만 달랐습니다. 1대 60. 저는 새로운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한국 제조업 자동화율.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제조업 로봇 밀도 근로자 만 명당 1012대. 세계 1위. 2위는 싱가포르로 730대. 3위 독일 415대. 4위 일본 399대. 미국은 285대로 7위였습니다. 한국이 2위보다 거의 40% 높았습니다. 로봇 밀도가 높다는 건 사람이 적게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로봇들을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적다는 의미였죠. 그래서 1대 60이라는 비율이 나온 겁니다. 소수 정예 기술자가 고도로 자동화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구조. 독일이나 일본은 달랐습니다. 자동화율은 한국보다 낮지만 현장 관리 인력이 많았죠. 1대 11, 1대 15라는 비율이 나온 이유였습니다. 그럼 한국 기술자들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은 남아 있습니다. 로봇도 컨베이어도 소프트웨어도 다 있죠. 하지만 그걸 다룰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최첨단 전투기가 있는데 조종사가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마틴슨 연구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무부 파산 신청 담당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기업 파산건입니다. 오늘만 37건이 접수됐습니다. 37건이요? 하루에요? 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모두 한국 기업과 거래하던 곳들입니다. 저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 가능하십니까? 가능합니다. 1분 뒤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죠. 리스트가 보였습니다. 선바 에너지 마이너스 태양광 패널 설치 업체 마이너스 파산 신청일 마이너스 주거래처 한화큐셀. 리비안 오토모티브 마이너스 전기차 제조 마이너스 파산 보호 신청일 마이너스 배터리 공급처 SK온. 로즈타운 모터스 마이너스 전기 트럭 제조 마이너스 파산일 마이너스 주요 부품 공급 현대모비스. 리스트를 내려갔습니다. 37개 기업. 모두 한국 기업을 주거래 협력사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지난 한 달 집계해 보니 파산 기업 371곳 중 62%가 한국 기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62%라고요? 네. 230개 기업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71개 기업 파산. 평균 고용 인원을 300명으로 잡으면 11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그중 62%, 약 7만 명이 한국과 연관된 파산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계산이었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세 문제입니다. 백악관이 한국산 배터리와 반도체에 100% 관세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죠. 실행은 안 됐지만 발표만으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수출을 줄였습니다. 그럼 미국 기업들이 부품을 못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둘째는 기술자 철수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 지원 인력을 대폭 감축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가 마비됐죠. 셋째는 신규 투자 중단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설비 확장이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멈췄습니다. 저는 리스트를 다시 봤습니다. 선바 에너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파산 보호 신청 후 구조 조정 중입니다. 직원 2,300명 중 1,800명을 해고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됐습니까? 한화큐셀이 태양광 패널 공급을 70% 줄였습니다. 선바는 대체 공급처를 찾지 못했죠. 중국산은 관세 때문에 가격이 너무 높았고 미국산은 품질이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결국 한국산 아니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적어도 태양광 분야에선 그렇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적었죠. 미국 제조업의 한국 의존도 분석.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미국 제조업에서 전례 없는 파산 사태가 발생했다. 371개 기업이 파산했고 그중 230개 기업이 한국 기업과의 거래 단절 또는 축소가 직접적 원인이었다. 한국 기업들은 관세 위협과 비자 문제 등으로 미국 시장에서 후퇴했다. 그 결과 미국 제조업 생태계가 연쇄적으로 붕괴하고 있다. 핵심 발견 한국인 1명당 미국인 6,068명 고용 효과. 독일 111, 일본 115 대비 56배. 원인 한국의 세계 1위 로봇 밀도만 명당 1,012대. 소수 정예 구조. 결과 251명 철수 4,700명 실직. 잠재 영향 22만 명. 손이 멈췄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악관은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한국을 압박해서 돌아오게 만들어라.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조지아에서 본 광경을 떠올렸습니다. 멈춰선 로봇들. 텅 빈 공장. 브래드의 말. 그들 없이는 못 돌립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백악관 서관 회의실이었죠. 상무장관, 재무차관,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상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마틴슨 연구원 조지아 현장 조사 결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첫 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조지아주 제조업 붕괴 현황 47개 공장 영향 한국 기술자 251명 철수. 현지 실직자 4,700명. 두 번째 슬라이드. 전국 현황 파산 기업 371개, 한국 연관 기업 230개 62%.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한국 기술자 1인당 미국인 고용 효과 평균 64명, 독일 11명, 일본 15명 대비 46배. 잠깐만요. 재무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비율이 정확합니까? 정확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고도로 자동화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소수 정예 기술자가 대규모 인력을 관리하는 구조죠. 그럼 그 기술자들이 떠나면 시스템이 멈춥니다. 조지아에서 확인했습니다. 대체 인력을 3번 투입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무역대표부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특수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특징 0.001% 단위 최적화 17개 레이어 복합구조 대체 불가능. 결론이 뭡니까? 경제보좌관이 물었습니다. 미국 제조업은 한국 기술에 구조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대체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을 뒤엎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긴급 기자회견 마이너스 한국산 반도체 및 배터리에 대한 100% 관세 즉시 발효. 저는 뉴스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끝났구나. 백악관은 협상이 아니라 압박을 택했습니다. 한국이 무릎을 꿇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릎을 꿇지 않을 거라는 걸요. 오히려 미국이 무너질 거라는 걸요. 관세 발표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뉴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논평은요? 없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명은요? 없었습니다. 청와대 반응은요? 침묵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100% 관세라면 전쟁 선포나 다름없는데 한국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했죠. 동료들도 의아해했습니다. 한국이 포기한 걸까요? 제임스 박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오후 2시 첫 번째 신호가 왔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 긴급 성명. 화면에 젠슨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한국산 고대 역폭 메모리 없이는 AI 칩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0% 관세가 유지되면 우리 사업은 멈춥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대체 공급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메모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저는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개장 2시간 만에 12% 하락이었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0분 뒤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가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데이터 센터는 한국산 메모리로 작동합니다. 관세로 비용이 2배가 되면 클라우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1시간 뒤 아마존 CEO도 나왔습니다. AWS 서버의 85%가 한국산 반도체를 사용합니다. 대체품은 성능이 30% 낮습니다. 저는 주식 시장을 봤습니다. 기술주가 전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구글 -9%, 아마존 -11%, 마이크로소프트 -8%, 애플 -10%. 하루 만에 기술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8천억 달러 증발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긴급 소집됐습니다. 다시 백악관 회의실이었죠. 경제보좌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상무장관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상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AI 산업 분석 보고서입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의 한국산 고대 역폭 메모리 의존도를 조사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미국 AI 데이터 센터 고대 역폭 메모리 사용 현황 한국산 92%, 대만산 5%, 미국산 3%. 92%라고요? 재무차관이 되물었습니다. 네. 엔비디아 H100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전량 한국산입니다. SK 하이닉스가 60%, 삼성전자가 32%를 공급하죠. 나머지 8%는요? 대만 마이크론과 미국 인텔입니다. 하지만 성능이 한국산보다 낮습니다. 대역폭이 30% 낮고 발열은 40% 높습니다. 그럼 대체가 불가능하단 말입니까?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생산에는 특수 공정이 필요합니다. 수직 적층 기술인데 한국이 이 분야에서 5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5년이요? 네. 미국이나 대만이 지금부터 투자해도 한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5년이 걸립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관세 부과 시 영향 엔비디아 H100 칩 한 대당 추가 비용 800달러. 연간 500만 대 생산 시 총 40억 달러 부담. 구글 데이터 센터는 한국산 메모리를 연간 32억 달러어치 구매합니다. 관세 부담 32억 달러 추가. 아마존은 28억 달러어치. 관세 부담 28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19억 달러어치. 관세 부담 19억 달러. 합계 119억 달러입니다. 미국 기술 기업들이 1년에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죠. 그 돈을 소비자한테 전가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무장관이 물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AI 서비스는 이미 가격 경쟁이 치열합니다. 가격을 올리면 고객이 떠나죠. 게다가 중국 업체들은 관세 없이 한국산 메모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립니다. AI 패권 경쟁에서 중국한테 질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보좌관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급한 표정이었죠. 자동차 업계에서 긴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당장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한국산 배터리 가격이 2배가 되면 전기차 한 대당 2만 달러 손실입니다. 그럴 바엔 생산을 멈추는 게 낫다고 합니다. 몇 개 업체입니까? 포드, GM, 테슬라. 모두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미국 3대 자동차 업체가 동시에 생산 중단을 경고한 겁니다. 제임스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뭘요? 한국의 침묵이 뭔지요? 그들은 아무 말 안 해도 됩니다. 숫자가 대신 말해주니까요. 한국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하지도 않았죠.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의존도였죠. 2024년 기준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 15.3%. 중국은 어땠을까요?
30%였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대미 의존도가 절반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추세였습니다. 한국의 대유럽 수출. 작년 대비 23% 증가. 대동남아 수출. 34% 증가. 대중동 수출. 41% 증가. 한국은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을 잃어도 버틸 수 있는 구조였죠. 반면 미국은 어땠을까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한국 3사 합계 52%, 중국 38%, 일본 7%. 반도체 고대 역폭 메모리. 한국 95%. 나머지 5%는 대만과 미국이 나눠 가졌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 한국 87%, 중국 10%, 일본 3%. 첨단 분야에선 한국 아니면 대안이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시장을 잃어도 버틸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 기술 없이 못 버틴다. 적어도 첨단 제조업에선. 다음 날 아침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한국 대사관 경제공사도 와 있었습니다. 김정민 공사였습니다. 김 공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상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양국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김 공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관세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관세율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얼마나 조정하실 겁니까? 김 공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50% 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50%요. 김 공사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저희도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25년 1분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현황 1월 47억 달러, 2월 23억 달러, 3월 9억 달러 81% 감소. 이게 현실입니다. 관세 위협이 발표된 이후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현상 아닙니까? 경제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구조적 변화입니다. 김 공사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대유럽 투자 작년 대비 67% 증가, 대동남아 투자 89% 증가, 대중동 투자 102% 증가. 한국은 이미 시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50% 관세도 부담입니다. 유럽은 관세가 없습니다. 동남아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김 공사가 말했습니다. 관세를 지킬 건지 AI 패권을 지킬 건지. 회의실을 나서며 제임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관세 발표 48시간째 시장은 계속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실시간 주가를 지켜봤습니다. 빨간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엔비디아 마이너스 18%, 구글 마이너스 14%, 아마존 마이너스 15%,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2%, 애플 마이너스 13%. 기술주 지수가 역대 최악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마틴슨 연구원, 지금 CNBC 보십시오. TV를 켰습니다. 앵커가 급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해진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오스틴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배터리 공급 차질 때문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보였습니다. 100% 관세는 자살 행위다. 한국 배터리 없이 전기차를 만들 수 없다. 백악관은 정신 차려라. 30분 뒤 GM이 성명을 냈습니다. 디트로이트 마이너스 햄트랙 전기차 공장 생산 중단. 한국산 배터리 조달 불가. 1시간 뒤 포드도 발표했습니다. 루즈 전기차 공장 가동 중지. 한국 SK온과의 공급 계약 이행 불가.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테슬라 오스틴 공장 고용 인원 1만 2천 명. GM 디트로이트 공장 9,500명. 포드 루즈 공장 8,300명. 하루 만에 약 3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임스 박사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동차 3사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네요. 자동차만이 아닙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태양광 업체들도 연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리스트가 나타났습니다. 선라이즈 에너지 마이너스 한화큐셀 공급 중단 마이너스 파산 보호 신청. 퍼스트 솔라 테크 마이너스 한국산 패널 조달 불가 마이너스 직원 1,800명 해고. 그린파워 시스템즈 마이너스 한국 부품 공급 차질 마이너스 신규 프로젝트 전면 중단. 며칠 만에 이렇게 됐습니까? 48시간입니다. 관세 발표 후 48시간 만에 태양광 업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반도체 업계에서도 경고가 나왔습니다. 인텔 CEO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 차세대 칩 개발에 한국산 메모리가 필수적입니다. 100% 관세가 유지되면 연구 개발이 중단됩니다. AMD CEO도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삼성전자와의 파운드리 계약이 위태롭습니다.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산 일정이 최소 1년 지연됩니다. 저는 제임스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무너집니까? 재고가 있지 않습니까? 재고는 23주치밖에 없습니다. 첨단 부품은 장기 보관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이 신규 수출을 중단했죠. 중단했다고요? 관세가 부과된 것도 아닌데요. 발표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100% 관세가 붙은 제품을 팔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수출을 멈췄죠. 그럼 미국 기업들은 부품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신규 주문이 전부 취소됐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의 전략을 이해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행동하는 겁니다. 항의도 없고 협상 요구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수출을 멈췄죠. 그런데 그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관세 발표 72시간째 백악관이 움직였습니다. 긴급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협의 시작. 관세 철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후퇴였죠. 저는 다시 회의실에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역대표부, 국무부, 재무부, 백악관 참모진, 그리고 한국 대사관 김정민 공사도 와 있었습니다. 김 공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상무장관이 말했습니다. 관세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0% 선으로 낮추는 방안입니다. 김 공사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50%도 부담입니다. 왜입니까? 절반으로 낮추는데요. 유럽은 0%입니다. 동남아도 0%입니다. 미국만 50%라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너무 큽니다. 과거엔 그랬습니다. 김 공사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의 수출 시장 다변화 대미 비중 2020년 25%, 2024년 15.3% 대유럽 비중 2020년 12%, 2024년 21% 대아시아 비중 2020년 45%, 2024년 52%. 한국의 대미 의존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과 아시아 비중은 높아지고 있죠. 그래도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시장은 아닙니다. 김 공사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망 유럽 시장 2025년 1,200억 달러, 중국 시장 1,500억 달러, 미국 시장 800억 달러. 유럽과 중국 시장이 미국보다 큽니다. 그리고 그 시장엔 관세가 없습니다. 재무차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미국 시장을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포기가 아닙니다. 김 공사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선택입니다. 50% 관세를 내고 미국에서 팔 건지, 관세 없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팔 건지. 경제적으로 답은 명확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관세를 완전히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십시오. 그래야 한국 기업들이 다시 투자합니다. 그건 우리한테 너무 불리합니다. 불리하다고요?
김 공사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72시간 동안 미국 기술주 시가총액이 얼마나 증발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8천억 달러입니다. 김 공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관세 때문이죠. 10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2분기엔 1조 5천억 달러가 날아갈 겁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관세를 지킬 건지 AI 패권을 지킬 건지. 일주일 들이죠. 김 공사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상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무차관이 말했습니다. 관세를 철회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진 겁니까? 경제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이미 진 겁니다. 관세를 발표하는 순간부터요.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했죠. 그런데 그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관세 발표 5일째 저는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경제팀 전원이 모였습니다. 대통령 경제보좌관, 상무장관, 재무장관,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처음으로 국가안보보좌관도 참석했습니다. 상황이 경제를 넘어 안보 문제가 됐다는 뜻이었죠. 현황 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마틴슨 연구원 5일간의 피해 규모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관세 발표 후 5일간 피해 현황 기술주 시총 증발 8,200억 달러, 자동차 공장 가동 중단 11개소, 직접 영향 실직자 31,400명, 파산 신청 기업 89개, 태양광 프로젝트 중단 247건, 31,400명이 5일 만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루 평균 6,280명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직접 피해만 계산한 겁니다. 간접 피해를 포함하면 두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간접 피해 추정 협력업체 영향 12만 7천 명, 물류유통 영향 4만 3천 명, 서비스업 영향 8만 9천 명, 총 추정 피해 29만 400명, 약 29만 명이 영향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추정치 아닙니까? 재무장관이 물었습니다. 보수적 추정입니다. 실제로는 더 클 겁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AI가 안보 문제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AI는 차세대 국방기술의 핵심입니다. 무인 드론, 사이버전, 정보 분석, 모두 AI에 의존하죠. 그런데 미국의 AI 칩은 한국산 메모리 없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안은 없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론 가능하지만 최소 5년이 걸립니다. 5년이면 너무 늦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안보 문제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기업의 대응 대미 신규 수출 전면. 중단 기존 계약 최소 이행 후 종료 대유럽 수출 23% 증가, 대아시아 수출 34% 증가. 한국은 미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상무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미국 시장을 포기할까요? 너무 큰 시장인데요. 포기가 아닙니다. 재배치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첨단 제조업 시장 규모 2025년 미국 3,200억 달러, 중국 4,100억 달러, 유럽 2,800억 달러, 아시아 기타 1,900억 달러. 미국은 세계 시장의 27%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나머지 73%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가장 부유한 시장입니다. 과거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1인당 소득이 올랐고 유럽의 전기차 보급률이 미국을 앞섰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은 이제 필수가 아니라 옵션입니다. 제임스 박사가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추이 2023년 미국 42%, 유럽 28%, 아시아 30%. 2024년 미국 31%, 유럽 35%, 아시아 34%, 2025년 1분기 미국 18%, 유럽 41%, 아시아 41%.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관세 발표는 그 속도를 가속화했을 뿐입니다. 경제보좌관이 팔짱을 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양보해야 한다는 겁니까? 양보가 아닙니다. 현실 인정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미국의 선택지 옵션 1, 100% 관세 유지 예상 결과. 2분기 내 50만 명 실직, AI 산업 붕괴, 기술 패권 상실 옵션 2, 50% 관세로 조정 예상 결과. 한국 기업 계속 철수 유럽으로 이동, 장기적 공급망 붕괴 옵션 3 관세 철회 예상 결과. 한국 기업 투자 재개, 공급망 안정, 단 협상력 상실. 어떤 옵션을 선택하든 우리는 손실을 봅니다. 문제는 최소 손실을 선택하는 겁니다. 재무장관이 물었습니다. 옵션 3을 선택하면 우리가 완전히 진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미국 첨단 산업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을요. 그 의존을 끊을 수는 없습니까?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산업이 멈춥니다. 그 시간에 중국이 AI 패권을 가져갈 겁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보 관점에서 옵션 3이 합리적입니다. 단기적 체면 손실보다 장기적 기술 우위가 중요합니다. 경제보좌관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제임스 박사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길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미국 산업 깊숙이 뿌리를 내렸을 때 게임은 이미 끝났죠. 그럼 우리는 뭘 놓친 겁니까? 거인을 못 봤습니다. 한국이 말이 없어서 작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침묵하는 거인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 한국은 미국 첨단 산업의 생존 파트너다. 의존이 아니라 필수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미국은 더 큰 손실을 본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92% 의존도, 119억 달러 부담, 8,200억 달러 증발. 선택의 시간이다. 보고서를 저장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말하지도 않았죠. 그냥 숫자가 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가장 정직한 증인이었습니다. 관세 발표 7일째 백악관이 움직였습니다. 아침 8시 저는 긴급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참석 경제안보 회의라고 적혀 있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보좌관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님, 7일간 기술주 시총이 8,200억 달러 증발했습니다. 3만 1,400명이 실직했고 89개 기업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 반응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한다고요? 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미 신규 수출을 전면 중단했고 투자를 유럽과 아시아로 돌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탁자를 쳤습니다. 그들이 우릴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장 선택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관세 없는 곳으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양보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틴슨 연구원. 트럼프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현장을 다녀왔죠?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없습니다, 대통령님. 왜입니까? 한국 기술 없이는 미국 첨단 산업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AI 칩의 92%, 전기차 배터리의 52%, 첨단 메모리의 95%가 한국산입니다. 단기간에 대체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중국이 AI 패권을 가져갈 겁니다. 트럼프가 창밖을 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옵션을 주십시오. 경제보좌관이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 100% 관세 유지. 결과 2분기 내 50만 명 실직, AI 산업 붕괴.
둘째, 50% 관세로 조정. 결과 한국 기업 계속 철수, 장기적 공급망 붕괴. 셋째, 관세 철회. 결과 한국 기업 투자 재개, 공급망 안정. 단 협상에서 우위 상실. 셋째 옵션은 항복 아닙니까? 현실 인정입니다. 재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현실을요. 트럼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한국한테 졌다고 언론이 난리칠 겁니다. 대통령님,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언론보다 중요한 건 국가안보입니다. AI 없이는 차세대 국방이 불가능합니다. 그날 오후 한국 김정민 공사가 다시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비공개 협상이었습니다. 저는 기술 자문으로 배석했죠. 트럼프가 직접 나왔습니다. 김 공사님,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한국이 원하는 게 뭡니까? 김 공사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세 즉시 철회. 둘째, 한국 기술자 비자 절차 간소화. 셋째, 향후 5년간 관세 부과 금지 조항. 5년간 관세 금지라고요? 그건 우리 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주권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성입니다. 김 공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장기 투자를 합니다. 55억 달러짜리 공장을 짓는데 언제 관세가 붙을지 모른다면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손 묶고 있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정당한 무역 규칙은 얼마든지 만드십시오. 하지만 일방적 관세 폭탄은 안 됩니다. 트럼프가 참모들을 받습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경제보좌관이 말했습니다. 5년 조항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대신 한국의 추가 투자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김 공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향후 3년간 미국에 1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요. 150억 달러요? 네. 현대차 조지아 2차 공장, 삼성전자 텍사스 반도체 확장, SK 배터리 켄터키 신규 공장. 모두 합쳐 150억 달러입니다. 트럼프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일자리는 몇 개나 됩니까? 직접 고용 약 4만 명, 간접 고용 포함하면 12만 명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트럼프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대사가 나란히 섰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및 배터리에 대한 관세 계획을 철회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후퇴 아닙니까? 후퇴가 아닙니다. 전략적 결정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입니다. 한국의 압박에 굴복한 겁니까? 압박이 아니라 협상입니다. 한국은 향후 3년간 15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합니다. 12만 개 일자리가 생깁니다. 트럼프는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72시간의 항복 미국이 한국에게 배운 것.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미국은 한국에게 무릎을 꿇었다. 표면적으로는 관세 철회였지만 실제로는 항복이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다. 숫자가 대신 말했다. 92% 의존도, 119억 달러 부담, 8,200억 달러 증발. 미국은 한국 없이 첨단 산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생존의 문제였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72시간 만에 초강대국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관세 철회 발표 3개월 후 저는 다시 조지아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빨간 긴급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공 사례 보고서 작성을 위한 현장 방문이었죠. 공항에서 마크 앤더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과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마틴슨 연구원님, 오랜만입니다. 마크, 상황이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믿으실 겁니다.
차로 40분을 달렸습니다. 3개월 전엔 텅 비어있던 도로가 이젠 트럭들로 붐볐습니다. 문을 닫았던 주유소가 다시 열렸고 상가에 붙었던 매물 표시가 사라졌습니다. 리비안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이 차들로 가득 찼습니다. 교대 근무자들이 오가고 있었죠. 브래드 존슨이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에 수척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브래드,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가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들어오시죠.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정확한 동작으로 배터리를 조립하고 있었죠.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가동률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97%입니다. 브래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3개월 전 23%였던 걸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회복했습니까?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왔습니다. 2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생산 라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한국 기술자들이 보였습니다. 몇 명이나 돌아왔습니까? 전원입니다. 83명 모두요. 아니, 사실은 127명입니다. 127명이요? 늘었네요. 네. 한국 본사에서 추가 지원을 보냈습니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죠. 브래드가 생산 현황표를 보여줬습니다. 3월엔 하루 생산량이 0대였습니다. 4월엔 12대, 5월엔 31대, 6월엔 54대. 지금은 하루 54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목표치를 초과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2차 공장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액 27억 달러, 예상 고용 3,200명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뒤편에 건설 중인 부지가 보였습니다.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저게 2차 공장입니까? 네. 내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실직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 복귀했습니다. 1127명 중 1043명이 돌아왔죠. 나머지 84명은 다른 한국 기업들이 흡수했습니다. 다른 한국 기업이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SK 배터리 공장입니다. 두 곳 모두 인력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브래드가 커피를 한 잔 따라줬습니다. 마틴슨 연구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 전 저는 이 공장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없이는 절대 못 돌릴 거라고 확신했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더 확신합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한국이 우리 파트너라는 걸 아니까요. 파트너요? 그렇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파트너십입니다. 우리는 시장과 자본을 제공하고 한국은 기술과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서로 필요한 거죠. 생산 라인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한국 기술자 한 명이 로봇 설정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미국 엔지니어 3명이 지켜보며 배우고 있었죠. 저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 이전 프로그램입니다. 브래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 엔지니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2년 과정이죠. 2년이요? 꽤 길네요. 한국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그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17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레이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를 바꾸면 전체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게 한국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미국 엔지니어가 질문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단순하게 하면 안 됩니까? 단순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복잡하지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각 레이어가 0.001% 단위로 조정되어 있죠. 이 정밀도가 성능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3개월 전 이 공장은 죽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살아 숨쉬고 있었죠. 조지아를 떠나기 전 저는 마크에게 물었습니다. 주 전체 상황은 어떻습니까? 회복 중입니다. 47개 공장 중 43개가 정상 가동 중입니다. 나머지 4개도 곧 재가동될 예정이죠.
실직자들은요? 4,700명 중 4,200명이 복귀했습니다. 고용률 89%입니다. 파산 기업들은요? 89개 중 34개가 회생했습니다. 나머지는 한국 기업들이 인수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인수했다고요? 네. 현대모비스, 한화큐셀, SK온. 이들이 파산한 협력업체들을 인수해서 살렸습니다.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요. 숫자들이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돌아오자 조지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제임스 박사를 만났습니다. 조지아 다녀오셨죠? 어땠습니까? 놀라웠습니다.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첨단 제조업 회복 현황 한국 기업 투자 재개 총 127억 달러 신규 고용 창출 38,400명. 공장 가동률 평균 91% 기술주 시총 회복 7,200억 달러. 거의 다 회복했네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뭡니까? 미국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제임스 박사가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백악관이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략적 기술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을 단순 무역 상대국이 아니라 핵심 기술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 10년간 공동 기술 개발에 5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500억 달러요? 네. AI, 배터리,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 한국이 공동 연구를 합니다. 기술을 공유하고 시장을 나누는 거죠. 그건 사실상 동맹입니다. 경제 동맹이죠. 저는 자료를 읽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미국은 한국에게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지금은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죠.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현실을 봤으니까요. 제임스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 첨단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현실을요. 그날 저녁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거인 미국 산업 속의 한국이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미국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기술 강국. 말은 적지만 영향력은 절대적인 파트너. 한국은 미국 첨단 제조업의 중추신경이었다. 전기차 배터리 52%, AI 메모리 92%, 첨단 반도체 95%.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다. 미국은 한국을 작은 나라로 봤다. 인구 5천만, 영토는 미국의 1%도 안 된다. 하지만 기술 밀도에서 한국은 거인이었다. 한국의 로봇 밀도는 세계 1위. 만 명당 1012대. 2위보다 40% 높다. 이 숫자가 1대 60이라는 고용 효과를 만들었다. 한국 기술자 1명이 미국인 60명의 일자리를 지탱했다.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이었다. 한국은 단순히 부품을 파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만들었다. 17개 레이어로 얽힌 코드. 0.001% 단위로 최적화된 공정. 대체 불가능한 알고리즘. 이 시스템을 독일 팀, 일본 팀, 미국 팀이 분석했다. 모두 실패했다. 시스템이 너무 정교했고 너무 복잡했고 너무 통합되어 있었다. 백악관은 100% 관세로 한국을 압박했다. 한국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유럽으로 아시아로 방향을 틀었다. 한국의 대미 의존도는 15.3%에 불과했다. 미국 시장을 잃어도 버틸 수 있었다. 반면 미국은 달랐다. 한국 기술 없이는 AI도 전기차도 첨단 반도체도 만들 수 없었다. 5일 만에 8,200억 달러가 증발했다. 31,400명이 실직했다. 89개 기업이 파산했다. 72시간 만에 미국이 항복했다. 관세를 철회하고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했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50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무엇인가? 첫째, 크기가 힘이 아니다. 기술 밀도가 힘이다. 한국은 작지만 정밀했다. 소수 정예로 최대 효과를 냈다. 둘째, 말이 많은 게 강한 게 아니다. 침묵도 무기가 된다.
한국은 항의하지 않았다. 숫자가 대신 말하게 했다.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셋째, 의존은 양방향이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는 만큼 한국도 미국에 의존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은 시장을 다변화했다. 미국만이 한국을 필요로 했다. 넷째, 기술 패권은 목소리 크기로 결정되지 않는다. 시스템 깊이로 결정된다. 한국은 미국 산업 깊숙이 뿌리를 내렸다. 보이지 않게 하지만 절대적으로. 결론, 한국은 거인이었다. 미국이 보지 못했을 뿐이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작지만 필수적인, 침묵하지만 영향력 있는 거인. 2025년 봄 미국은 그 거인을 발견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백악관도 국회의사당도 국방부 건물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밝히는 건 미국의 힘만이 아니라는 걸요. 그 안에 한국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메모리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한국의 배터리가 전기를 저장하고 한국의 디스플레이가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필수적인 존재.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15년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서를 완성한 날이었습니다. 한국은 거인이었습니다. 침묵하는 거인. 그리고 가장 강력한 거인은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법입니다. 조지아의 공장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도, 미시간의 배터리 공장도, 캘리포니아의 AI 연구소도 모두 돌아가고 있었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인. 하지만 이제 미국은 압니다. 그 거인 없이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6개월 후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 초청 강연에 섰습니다. 제목은 작은 나라 큰 영향, 한국이 미국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미국이 한국한테 진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 게 아닙니다. 배운 겁니다. 뭘 배웠습니까? 파트너의 가치를요. 그리고 침묵의 힘을요.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장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밝은 별들. 한국이 그랬습니다. 작지만 밝은 별. 보이지 않는 거인. 그리고 미국 첨단 산업을 지탱하는 중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파트너십은 계속됩니다.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으로. 그게 진짜 힘입니다. 6개월 후 조지아의 공장들은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동률 97%. 실직자 1127명 중 1043명이 복귀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도 돌아왔죠. 이번엔 83명이 아니라 127명이었습니다. 브래드 존슨 생산 관리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한국이 우리 파트너라는 걸 아니까요. 백악관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략적 기술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향후 10년간 500억 달러를 한국과 공동 투자한다는 내용이었죠. 72시간 만에 항복했던 미국이 이제는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를 배웁니다. 크기가 힘이 아니라는 것. 목소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한국은 작습니다. 하지만 정밀합니다. 조용합니다. 하지만 필수적입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밤마다 반짝입니다. 그 불빛 안에 한국의 메모리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한국의 배터리가 전기를 저장하고 한국의 기술이 시스템을 돌립니다.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으로. 그게 진짜 거인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이 세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을 가졌는지 이제 아셨을 겁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로봇 밀도 세계 1위, AI 메모리 92%, 전기차 배터리 52%. 모두 실제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한국은 조용하니까요. 스스로를 크게 자랑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전하는 콘텐츠가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더 깊은 취재의 동기가 됩니다. 지금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저 감동두툼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을까요?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보이지 않는 거인 대한민국.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